설명 그대로 속일지라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비치 푸시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뭐 다 알 겁니다. 푸시킨이 성이고 알렉산드르 이름이고 세르게비치가 부칭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름 그렇게 된답니다. 1799년에 태어나서 1837년 40살도 다 채 못 살았어요. 38살에 죽었지요. 푸시킨 어쩌다가 죽었나요? 전 세계 낭만주의자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존 바이런은 남의 나라 독립전쟁에 그냥 뛰어들었다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장티푸스 전염병 걸려서 죽었어요. 푸시킨은 어쩌다 죽었나요? 들투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냥 죽었지요. 낭만주의의 사실 푸시킨은 낭만주의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푸시킨보다도 조금 더 뒤에 등장하는 조금 더는 아니지만 어쨌건 미하일 레루도프라고 하는 사람은 낭만주의의 훨씬 그냥 온몸으로 낭만주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냥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타지 잠깐 그건 그렇고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레루도프의 작품 있습니다. 소설이에요. 그거 읽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미리미리 책 구에서는 읽으세요. 너무 길어서 그 PDF 파일만 뜬다는 게 조금 의미가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 사는 곳 근처 시립, 구립 도서관들 잘 되어 있어요. 가보세요. 책 대출도 막 가져올 수 있고 하거든요. 거기 가서는 우리 시대 영웅 찾아보면은 뭐 어떤 번역으로든 한 권 정도는 충분히 그런 공공도서관이 있으니 빌리든지 학교에서 빌리든지 뭐 하나 사든지 우리 시대 영웅은 하나 구입하시옵소서 해가지고서는 얼른 미리미리 읽어 나가세요.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시대 영웅을 당연히 할 테니까.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삶도 모두 다 요절한 삶들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제 화르륵 불꽃처럼 태우고 산화해간 뭐 그러한 정말 말 그대로 삶 자체 또한 역시 매우 낭만주의적인 아주 뭔가 아주 통상적이지 않은 뭔가 좀 특별하면서도 좀 일탈적인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답니다. 그것이 오늘 영혼의 러시아인들의 가슴에 남은 삶의 지표가 되고 있다. 문학의 모든 장르에서 선구적인 작품들을 남겼다는 것. 메모리 긁어 놓으세요. 여기 PDF 파일이 이거 분명 들어오는데 나는 이게 지금 마킹이 안 돼요. 할 수 없다. 중요하답니다. 푸시킨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문학의 모든 장르에서 선구적인 작품들을 남겼다는 것 중요해요. 푸시킨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푸시킨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푸시킨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제일 잘했고 저것도 푸시킨이 제일 먼저 시도하다시피 했고 제일 먼저 하면서도 제일 잘하고 있고 이것도 심지어 푸시킨이 했고 제일 먼저 그리고 그것도 역시 푸시킨이 제일 잘한 것 같고 그러니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우리 문학이라고 하면 그냥 푸시킨하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언어의 차원에서 이것도 중요하답니다. 일상과 문학을 일치시켰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마치 우리 국문학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서 구어체, 문어체 통일시켜가지고 쓴 것처럼 말로 하는 언어와 글로 쓰는 언어를 합일시켜서 이제 정말 그냥 말하는 언어가 따로 있고 쓰는 글로 쓰는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글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문학, 표준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일반 교육받은 교양인들의 그런 이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된 것 동시에 또한 그것은 예술적 작품으로서 문학 작품을 구현해낼 수 있는 완성된 일종의 가장 기초적인 밑 자료로서 그런 이제 구어와 문어를 일치시키고 또한 그걸 재료로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토대를 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푸시킨 앞에 그러한 일을 한 매우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업 들은 사람은 아마도 알 수 있을 텐데 니콜라이 미할로비치 크람진 카람진, 가레날리자를 썼다라고 하는 그 카람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카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푸시킨이 불쑥 그렇게 생겨난 것만은 아니니 물론 푸시킨이 이제 가장 먼저 선구적인 작품들을 썼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푸시킨 또한 사실은 자신의 앞에 뭔가 문학적 선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러시아의 사람들은 죄다 다들 존재했었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구어와 문화를 일치시키면서 교양받은 사람들의 러시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
표준어의 개념으로서 정립시켰던 푸시킨의 선배격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그람지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그람지인의 러시아어 다듬기 시작했었던 이제 푸시킨이 완성시켰다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사적인 업적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만으로 훌륭한데 그것 이상으로도 푸시킨에 대해서는 할 말도 있고 존경할 부분도 있고 푸시킨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부분도 외국인이지만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푸시킨의 장작들이 러시아적인 보편성, 즉 독창적이고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여전히 새로운 말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역시 메모리 긁어 놓으세요. 러시아적인 보편성, 즉 뭔가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 뭔가 이거는 약간은 뭔가 좀 러시아적인 느낌 난다라고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또한 한마디로 그냥 아주 뭐라고 할까 유럽의 한 영역으로서 러시아적인 어떠한 이제 충분히 담아내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성격도 역시 띈다라고 하는 것, 즉 소유롭 전체 문명권의 한 부분으로서 당연히 의당 존재해야 될 러시아의 문화, 그러한 보편적인 맥락에서 서구 유럽 그들과도 얼마든지 합치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면을 푸시킨에서는 우리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자면 뭐 그런 말들 좀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는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했는데, 가장 철저한 민족화가 세계화라고 이야기하던가, 그러니까 가장 뭔가 우리 것을 그냥 이렇게 극도로 발현시키면 그것이 그냥 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라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약간 좀 이제 핀트가 어긋난 말이고, 보편적인 맥락 그리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 양자를 균형감 있게 이제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맥락 속에서 조금은 특징적이고 다르고 타자들 또한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함께 존재해야 그게 이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너무 이상하기만 해도 안 되고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너무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만 따라도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서는 쉴게요. 여기다가 역시 이제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뭐라고? 빨간색 볼펜으로 쓰세요. 러시아 문학은 유럽 문학의 일부이다. 러시아 문학은 유럽 문학의 일부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를 두고 유보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항상 그렇지만은 그냥 문학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든 건, 러시아에 대한 모든 거는 뭔가 조금 특이하고 뭔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쟤네들하고 러시아는 좀 다르잖아. 그냥 러시아는 러시아야. 심지어 이렇게도 그냥 이제 뭐 훌쩍 넘겨짚어서 생각하고, 뭐 그런 우를 전공으로 한다는 우리도 범하고 있다고요. 그러한 면이 여기서 말하는 독창적이고 지역적인 면 강하게 조금은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문학은 유럽민 문학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맥락을 보편적인 맥락 그 속에서 자신들 러시아만의 조금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면서도 민족적이고 특징적인 것, 요걸 드러내세울 줄 알고, 또 중요한 건 양자간 균형을 잘 잡아요. 양자간 균형을 잘 잡습니다. 너무 자기 것, 너무 이거 우리 러시아적인 것, 이것만을 주장하지 않아요. 얼핏 보면은 이건 그냥 온통 러시아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유럽적인 것에 대해서 러시아만큼 잘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사실 러시아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 문화 쪽이 되었건 사상 쪽이 되었건 통치자들마저도 사실은 언제나 유럽이라고 하는 가장 넓은 공통의 컨텍스트 그 속에서 뭔가 우리 러시아적인 것, 그냥 항상 그렇게 추구해왔었다. 그래서는 보편성을 전제로 하고 주장한 개별성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러시아는 아주 퀴어하고 러시아는 아주 그냥 독립, 말이 좋아 독립이지 그냥 왜 따로 놀다시피 해서 그냥 뭔가 자기들 것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유럽이라고 하는 이 배경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서 뭔가 자신들의 걸 주장했었습니다. 1분만 조금 쉴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 제일 먼저 했었던 거 있잖아요. 2장에서 질문원을 예수를 하면서는 새로운 말을 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가고 나더라도 기억에 남는다라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 계속 이제 화두처럼 이제 저자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권력으로 대립을 일으키는 그의 실제 삶과 죽음 자체도 창작 때 관습을 육화하면서 이렇게 그냥 인카네이트 그냥 이렇게 실현해낸다고요. 그냥 뭔가 잡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육화. 현실과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예술가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푸시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들도 많이들 평가합니다. 문학이라 이제 무조건 12월 당원대를 1825년 그 사건 끝나고 난 뒤 정치적으로 매우 경색되던 국가 분위기에서 무엇보다도 뭔가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뭔가 남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또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지향이 되다시피 하는 예술가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잠재적인 불온 세력이었고 감시의 대상이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앞부분 러시아 사회라고 하는 그런 조금 이제 특수한 맥락에서는 그러한 역할, 뭔가 쓴소리를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그래도 그런 역할을 떠맡을 수 있었던 사람, 기꺼이 떠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시인들을 비롯한 창작이라고 하는 영역에 종사하는 예술가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언제든 정도의 차이이지만 사실상 위로부터 감시, 뭔가 주목의 대상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는 자신의 삶 전체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낭만주의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시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 삶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있다. 예스리 휴전집이야 마니에트 해가지고 나가는 거 있지요. 삶의 그대를 속일지라도 일단 신 한번 봅시다.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을 견디면 기쁨의 날은 믿으시오. 찾아올 겁니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법. 현재는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모든 건 순간이고 모든 건 지나가버리니 나중 지나가 생각해보면 지나간 것 그것 또한 소중하리.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그대로 속일지라도라고 하는 이 시를 그냥 가사처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작곡가가 노래도 작곡해서 만들어 붙여놓은 있어요. 방송에 그냥 이러저러하게 나오면서 아는 사람들은 은근히 많이 알더라고요. 그 중에서 쭉 오늘 새벽에 몇 개 쭉 듣다가 그냥 내 기준으로 이거 좀 괜찮지 않나? 라고 노래도 어지간하게 부르고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보라라고 해서는 블랙보드에다가 유튜브 링크 이제 놔둘 테니까 한 번씩 들여다 보시옵소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전체 링크는 꽂아 놓을 테니까 들으시옵소서. 나중에 저기 리얼리즘 하는 후반부쯤에 가면은 무소르그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곡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전람회의 그림이라고 하는 이제 옴니버스 형식의 이제 요 음악곡 모음집들 있습니다. 그거 다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음악 작품 이름이 전람회의 그림. 가장 아주 친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었던 빅토르 가르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화가가 갑작스럽게 죽고 이제 그 화가의 유작이 된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했는데 그 전시회를 보면서 음악가였었던 무소르스키가 그 이제 친했었던 그 그룹에 있었던 화가의 그림들 한 점 한 점 한 점에 음악을 이렇게 그냥 표제 음악처럼 이제 작곡한 곡게 됩니다. 그래서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다루지만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학이라기보다는 19세기 러시아 사회 전체의 문화적인 상호작용 그 속에서의 문학 이렇게 살펴보기로 이번 학기는 약간 좀 그렇게 개념을 잡았으니 나중에 이제 그때 할 때 이 샌드아트를 이제 또 다르게 그 그림을 샌드아트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러시아의 이제 아티스트가 한 명 하는 거 있습니다. 잘 해요. 뭐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잘 합니다. 어쨌건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지금 다시 이제 돌아와서는 이 시는 이제 이 시는 본래 의미와 달리 오독되기 쉽다. 저자가 조금 이제 도발적으로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는 도전적으로 이렇게 그냥 첫 문장 붙어서는 시 설명 이제 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독되기 쉽다. 즉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 쓰여진 것은 1825년 12월 현재 당원들 거사 입고 난 뒤에 쓰여진 시입니다. 흔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자는 의미로 미래의 강조점을 둔 채 읽히기 십상인 것이다. 이 시를 구축하는 두 항으로서 현재와 미래를 지나치게 대비시켜버리면 한쪽이 현재 있고 우울하고 음울하고 뭔가 배신당하고 있는 듯한 현재가 한쪽에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뭔가 복되고 그래도 참고 버티고 견디면은 나의 그러한 인내에 대한 화답 처럼 찾아올 조금은 이제 밝은 미래, 뭔가 희망찬 미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자. 지금 좀 이거 하자라고 많이들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라는 게 교재의 저자의 이제 뭐 생각이고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아래에 설명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메모리 같은 거 하나 긁어 놓아 두세요. 시란 이질적인 것의 동질성과 동질적인 것의 이질성이 만나 유동하는 공간이다. 무슨 말일까? 말장난하는 건가? 종류가 다른 것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같다라고서는 그 시 안에서는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같아 보이는 거지만은 그러나 시 안에서는 시 내부에서는 다른 걸로 분류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다른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서 같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같지 않아서 결합 안 되는 것일 수 있고 그 전체가 그냥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언어가 아닌 시 안에서는 다르게 지금 작용할 수 있다고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냥 가장 심플한 예로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장미 같은 여인, 돌 같은 여인, 바람 같은 여인. 그때 장미, 여인, 돌, 여인, 바람, 여인이라고 했을 때 장미는 바람이고 이제 장미는 여인이고 돌도 여인이고 바람도 여인이 됐고 장미하고 여인하고는 충분히 뭐 왠지 결합시킬 수 있겠다라는 느낌 듭니다. 돌과 여인 조금 이상한데 그것도 뭐 결합될 수는 있겠네. 바람과 여인 어떻게 되지? 하지만 그때 지금 여인이라고 하는 공통과 결합한 장미, 돌, 바람 요 세 가지는 전혀 서로 상관없지만 걔네들은 장미 같은 여인, 돌 같은 여인, 바람 같은 여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계열의 결합 관계를 가질 때는 그 장미, 돌, 바람 요 세 개는 이질적인 것이지만 서로 자기들끼리는 당연히 매우 이질적이지만은 여인이라고 하는 한 축과 결합 관계로 보자고 하면은 걔네들은 동질적인 이제 의미를 갖는 상황으로서는 이제 얼마든지 변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조금 보편적인 진술로서 풀어놓고 있는 게 실한 이질적인 것의 동질성과 동질적인 것의 이질성이 만나서 이동하는 공간이다라고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치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서는 한마디 붙이고 일단은 뭐 그렇게 정리하고 먼저 두 항과 계열의 관계를 맺는 낱말들을 정리하면은 이렇다. 방금 이야기했었죠. 계열의 관계.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예로도 이야기했었던 장미 같은 여인, 돌 같은 여인, 바람 같은 여인 했을 때 여인을 중심으로 장미, 돌, 바람 요 세 개는 계열의 결합 관계를 이제 맺는다고요. 현재라고 하는 항으로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은 삶, 속이다, 슬프다, 노하다, 순간, 지나가다, 소중하다. 뭐 시에서 지금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견디면 기쁨의 날은 믿어라. 올 것이니. 이렇게 했을 때 삶, 지금은 속이고 있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이건 현재의 영역이잖아요. 삶은 또 속이고 있네요. 슬프다, 화난다. 하지만 이거는 순간이다. 그리고 지나갈 테고 지나가버리고 나면은 지금 현재는 나중에는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겠네요. 미래의 항으로서 결합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은 기쁨의 날, 요거는 미래잖아요. 올 것이니? 라고서는 지금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기다리면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믿어봐. 그럼 나한테도 와. 그런 기쁨의 미래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당연히 미래잖아요. 온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요. 이 정리에서 알 수 있듯이 시는 미래보다 현재를 더 주목하고 있다. 당연히 보입니다. 현재에 대해서는 그냥 뭐 훨씬 더 이쪽에 결합 관계에 놓여 있는 이제 어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여기다 그냥 많이 방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속이고 있어 슬프고 화가 나지만 지나가는 순간이며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 이 순간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은 그래도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지나갔어 이제 플래시백 소급해서 생각해 볼 때 추억하듯이 해볼 때 그래도 그때도 뭐 나름 의미 있었구나 라고서는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요약해 말하자면 요컨대 현재는 슬프지만은 아이러니하지만은 그래도 소중한 것이다. 이질적인 것이 등가의 가치를 리듬의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은 역설적에게는 숨기는 것만도 소중하다. 잠깐. 그런데 위에서 분류한 대비되는 두 항, 현재와 미래는 고착된 대척점이 아니다. 이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현재는 절대 무조건 여기는 언제나 현재고 그 다음에 미래는 언제나 여기 미래는 항상 또 언제나 미래이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항구적으로 그렇게 그냥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요. 마지막 시행에서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는 현재가 된다. 마지막 시행. 그래도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리라고 하는 요 마지막 시행에서 지나가버리고 나면은 지나간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아주 그냥 이 괴로운 현실로서의 이 오늘 이건 지나가 버리면 그거는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는 그때는 현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렇게 현재와 미래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이다. 그런데 미래는 이 마지막 시행 이전에는 기쁨의 날이었었다. 기쁨의 날은 믿으라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즉 미래는 기쁜데 그 미래는 마지막 행에서 현재가 되고 우울한 지금의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두 대비되는 항이 마지막 항에서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지금 처해 있는 현재는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미래가 다가와서 현재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나는 기쁨의 날로서 기대하고 있는 그 미래가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 현재도 그럼 당연히 또 슬퍼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정되는 거 아니라고요. 현재랑 미래랑 그냥 좀 극단적인 컨트라스트를 해가지고서는 현재는 아무 의미 없어. 미래가 오면은 너는 지금 여기서 벗어나게 돼. 그러니 이거는 너에게 의미 없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미래도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되면은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그 현재처럼 우울하고 슬프고 뭔가 엉망진창이라고 하면은 지금 복된 미래 같지만 그것도 나중에 현재가 되면은 그건 역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얼마든지 또 역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현재, 여기까지 미래, 현재는 그렇더라도 괴로워하지 마세요. 미래 되면은 모든 건 다 해결될 테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는 미래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이 시는 현재를 저버리고 막연하게 미래의 희망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 오늘 하루만 어떻게 존버하자. 그러면은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내년은 괜찮아지겠지. 졸업하면 괜찮아지겠지. 취업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미래만을 투사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현재는 비록 슬픈 듯 하지만은 그러나 지나간 과거가 된다고 했을 때 현재는 소중한 시간으로서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는 궁극적으로 기쁜 시간이다. 왜? 기쁜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미래는 기쁜 것이라면서요. 현재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현재가 된 그 시간은 당연히 기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이 시는 러시아 문학 전체의 기반을 담고 있다. 사람은 꿈을 꿀 수 있지만 이거는 진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이런 부분들이 이 책 저자의 약간 내공인 같아요. 꿈의 세계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뭔가 희망하고 염원하고 추구하고 지향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하면 당연히 지금 오늘 무엇인가 하고 움직여야 되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서 머릿속으로 간절하게 염원만 하고 있으면 그게 내게 찾아오는 것인가? 좀 아니잖아요. 이 시는 여기서부터 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가 아무리 슬픈 모양이라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하고 어떻게 생각하자면 귀중한 시간이자 공간이라고 역설한다. 즉 미래가 오면은 버려버려도 되는, 여기서 하루빨리 벗어나 버리고 이제 이거는 아무런 내게 의미도 없고 난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인 곳이 현재, 그게 아니라고. 미래가 오더라도 그 미래가 현재가 되면은 현재는 또다시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내가 지금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미래를 영원하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현재라고 하는 이 공간도 사실상은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좀 메비우스의 띠처럼 한번 꼬여진 그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꿈의 실현, 즉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러시아 문학은 바로 이 시가 내포하는 의미, 자신의 현재에 대한 비판적 애정에서 그 탁월한 문학성을 성취한다. 이 시기에 담긴 정신이 바로 러시아 문학의 정신인 것이다. 즉 12월 당원들의 혁명, 뭔가 러시아 사회의 진정 변화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었던 그런 움직임이 너무나 어이없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진압당하고 짓밟힌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 그게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숙명이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탈행으로 이루어진 사행 탈행으로 이루어진 짧은 시지만은 충분히 그렇게 중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하자고 하면은 현재 이게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미래 되면 우리 다 좋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좋은 미래가 되려고 하면은 지금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된 미래를 진정 염원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곳부터 출발해야 된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오히려 현재의 의미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 현재에 실리는 의미 하중이 훨씬 더 무거운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으니 알 수 없잖아요. 현재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어찌되었건 여기 있잖아요. 그런 거니 현재 실리는 뭔가 이제 무게중심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 소절로 이어지는 리얼리즘과 소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납득이 되기 시작합니다. 책의 저자가 아무렇게나 대충 그러면 이 정도 써줄까? 뭐 개론서 학부 애들, 뭐 저학년 애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해서는 자기 아는 것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냥 세부목차 촘촘하게 나눠서 쓰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서는 앞부분 이야기 끝날 쯤에 받아서 그 다음 소절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소절 이야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 또 자연스럽게 맥락에서는 연결이 되어 나가게끔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내가 맥락을 이제 더듬어 가면서 나도 납득하면서 읽으면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조금 이제 적극적인 독서가 되고, 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당연히 이제 이 폭과 깊이는 훨씬 넓어지겠지. 요약해서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막연하게 미래를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지만은 우울한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의 이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시는. 알겠다? 그러면 그것과 그 다음 이어지는 이게 무슨 연관인데? 라고 생각되지만은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라고 하는 게 납득이 됩니다. 모든 문예 사조는 사실상 리얼리즘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낭만주의자들도 자신들이 염원했던 그 세계는 리얼한 세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헛된 공상, 상상, 염원, 뭔가 가공의 이루어지지 않은 미정의 것,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우리 모두는 사실상 뭔가 나 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내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리워드 받으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 조금은 이제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 생각이 현실화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은 다 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또한 인간이기도 해요. 그러한 자신의 생각, 그건 그 사람에게는 리얼한 세계라고. 문학이 삶의 현실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수업 중입니다. 그 관계 맺는 방식의 차이에서 문예사조의 양식이 나온다. 문예사조 뭐 조금 이제 제쳐놔도 됩니다. 뭐 어쨌건 그래도 있으니까 내놓을게 문제인가. 고전주의건 낭만주의건 상징주의건 모두 리얼리즘인 것이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학 세계는 리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글 쓰는 리터러리 월드는 리얼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만 이 사람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글 쓰는 그 세계는 리얼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누구도 자신들의 세계가 리얼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리얼리즘이면서도 양식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대의 지배적인 사고체계와 관련된 문제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리얼리즘이 현실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그리는 경향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실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듯이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려 놓았으면 우리는 그걸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감탄사처럼 우와 리얼하네 라고 이야기해요. 크루베의 돌개는 이제 채석장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리얼하구나, 리얼의 끝판왕이라고 하면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리얼리즘의 의미를 왜곡하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예술이 결코 그대로 있는 현실이진 않기에 리얼리즘이 현실을 충실하게 재현한다는 정의는 예술로서의 리얼리즘을 왜곡할 위험을 안고 있다. 사실 현실과 1대1의 관계를 맺어 현실과 동일한 예술 텍스트라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촬영해가지고서는 그거 그대로 끊어와서 예술작품이라고 해서가지고서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의 한 부분을 프레임으로 끊어왔다라고 온 것, 그걸 들고 와서 이게 예술작품이다라고 하는 것, 그건 창조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만들어내는 사람의 어떠한 의도가 들어가서 재해석, 재반영된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져만 온 겁니다. 그래서는 그건 이제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게 다 예술이 되진 않는다. 즉 리얼하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뒤집어서 영명제도 성립합니다. 예술은 리얼할 수도 있지만 리얼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리얼하지 않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리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각각 리얼한 거예요. 낭만주의자들에게는 낭만주의 스타일로 리얼하고 그 앞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고전주의적 스타일로 리얼했던 것이었고 나중에 나오게 되는 상징주의라고 하는 리얼리즘의 완전 대척점 극단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 방식으로 리얼했던 것이었지 그게 리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그들 각각의 방식으로 어떻게 리얼하느냐 그게 뭐 고전주의니 낭만주의니 리얼리즘이니 상징주의니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하는 수많은 종류의 이즘, 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 부분들을 살피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학습의 대상으로서 관찰해야 되는 예술. 그렇기는 합니다. 예술이 사진 찍다 현실 그대로라면 현실이 있으면 됐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당연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점에서 리얼리즘의 번역어인 사실주의는 우리에게 혼동을 가져다 그냥 그대로만 보여준다라고 해서는 곧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그 예술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무성의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주의라고 하는 표기
개념어보다는 차라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쓰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사람 앞부분에서 용어로서 리얼리즘에 대해서 일단은 전제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본론 들어옵니다. 문학의 특정한 경향으로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이끈 가장 주된 지배적인 예술적인 흐름이자 경향입니다. 이것 빼고 러시아 문학은 있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러시아 문학은 있다라고도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조금 과장 곁들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12월 당원들의 봉기가 실패한 이후 러시아의 낭만주의는 침체기에 접어든다. 그렇게 침체기에 접어 들어갔었던 그 시기를 푸시킨의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까지 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낭만주의의 정신인 가장 기본적인 낭만주의의 모토라고 할 수 있을 정신인 작가의 소명의식, 러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추구는 여전히 러시아 문학의 기반으로서는 당연히 굳건하게 남아있었다. 변한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의 문학이 뜨거운 가슴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삶의 토대 러시아를 사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다. 그 이전까지는 뭔가 약간 열에 들뜬 듯이 전쟁이 이겼어. 세상에 우리가 18세기 100년 내내 우리의 정신적인 스승, 우리의 멘토처럼 여겼었던 프랑스, 나폴레옹, 유럽을 휩쓸고 있던 그들을 우리가 이겼단 말이야. 대단해. 그냥 거의 치사량이 이를 정도의 러봉에 취해 있던 그 상황에서 매우 매우 로맨틱하게 사랑했었던 러시아. 그게 벽에 부딪히면서 그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 들뜬 열을 가라앉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러시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보다 리얼리스트하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19세기 뒷부분의 리얼리즘 그리고 그러한 리얼리즘을 반영하고 리얼리즘을 선도했었던 표현 양식이자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으로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 게 소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12월 당원의 봉기 이후 곧바로 등극한 니콜라이 1세가 더 혹독하게 전제주의를 강화시켰던 역사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이해하겠습니다. 온갖 뜨거운 가슴만으로는 러시아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시기에 러시아 문학의 리얼리즘이 대두한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리얼리즘은 어떻게 보자고 하면 언뜻 상충되는 듯한 이상주의와 결합한다. 뭔가 낭만주의가 한번 왔다가 좌절되는 듯 싶은 그 상황에서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생겨나다시피 하는 것이니 뒤집혀진 낭만주의, 거기서 리얼리즘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고서는 생각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을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 비판적 리얼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비판적 리얼리즘. 요거는 공인된 이른바 학술 용어입니다. 비평 용어. 비판적 크리티체스키라고 하는 크리틱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틱에서 크리틱의 대상은 좁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문학, 예술, 뭔가 인간의 창조적 활동 이 모든 것을 외적 장치로서 억누르는 지배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좀 더 넓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옥매고 억죄해 있는 온갖 종류의 외적 체제에 대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비판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리얼리즘의 정신을 고골의 장편 죽은 혼 그리고 레르몬토프의 장편 소설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두 작품들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골의 장편 죽은 혼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 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 넘어올 때 감상주의라고 하는 중간에 뭔가 인터미션이 있었던 것처럼 낭만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 넘어갈 때 중간에 또 역시 약간의 인터미션과 같은 시기가 짧게 펼쳐지니 그때를 자연파라고 말하고 그 자연파의 핵심이 바로 이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책의 저자는 지금 설명을 함에 있어서 머릿속에서는 의도로서는 끊임없이 동사적 맥락을 충실하게 발박하면서 자연스러운 연결고리에서 그때 등장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작가 작품들을 언급하고 소개하고 하면서 그냥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경향적으로 기술한 문학사가 아니라 흐름을 살피다 보면은 너무나 합당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역시 또한 너무나 타당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짚어가면서 문학사
문학의 어떠한 흐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그 체계들의 교체 과정,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했으니까 지켜야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